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어떠한 물품을 판매했느냐에 따라서 남아있는 재고자산의 단가가 결정되게 되겠죠. 여기서 두 개를 팔았다라고 하면 뭘 팔았는지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기말재고자산의 단가가 달라지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매출원가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이라고 해서 평균을 산출하는 방법인데, 가중평균법에서는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과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기에다가 다음 중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하면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을 중간에 껴넣어서 이렇게 기출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개별법입니다. 개별법은 뭐냐? 재고자산을 하나하나 다 샀던 매입 가격을 붙여놓고 단가를 붙여놓고 판매할 때마다 이 단가를 확인해서 판매한 단가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은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 방법을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물품을 하루에 1000개 판다라고 하면 1000개를 하나하나 단가를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소규모의 동네에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로 상품을 판매하는 하루에 10개 미만의 상품을 판매한다 라고 하면 개별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겠지만, 수량이 많아지면 개별법은 실제적으로 좀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이 있는데, 선입, 먼저 들어온 상품이 먼저 나간 거라고 가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first in, first out이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자, 어떤 방법이냐면 가장 먼저 사온 거부터 가장 먼저 팔았다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방법은 어떤 종류의 기업에서, 어떤 종류의 상품을 파는 기업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냐면, 유통기간이 있는 상품을 판매할 때는 먼저 들어온 게 유통기간이 가장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 먼저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마트라든지 식료품을 파는 회사에서는 선입선출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입선출법을 알게 되면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 좀 가장 신선한 물품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선입선출이니까 물품을 마트의 매장에다가 진열을 할 때 사람들은 어느 거를 먼저 집나요? 여기 가장 앞에 있는 것을 먼저 집죠. 그러니까 이제 물품 진열할 때 가장 먼저 들어온 상품을 앞에다가 진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들어온 상품이 유통기간이 가장 오래된 것이 먼저 사람들이 집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은 이미 선입선출법을 알고 있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마트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손을 쑥 넣어서 가장 뒤에 있는 가장 후입된 상품을 집죠. 유통기간을 확인해 보면 실제로 마트에 가서 유통기간 확인해 보면 대부분 맨 뒤에 있는 상품이 가장 신선한, 가장 후입, 나중에 들어온 상품입니다. 그래서 회계를 잘하면 마트에서도 신선한 상품을 고를 수가 있겠죠. 자, 후입선출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가장 최근에, 가장 나중에 들어온 상품부터 가장 먼저 팔린다는 가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후입선출은 어떠한 상품에 적용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휴대폰을 사면은 휴대폰 중에서 가장 옛날 모델을 먼저 사나요? 가장 최근 모델을 먼저 사려고 하나요? 가장 최근 모델이 잘 팔리죠? 그래서 후입선출법은 패션 또는 전자기기, 이렇게 유행에 민감한 상품들은 먼저 들어온, 가장 나중에 들어온 것들이 가장 먼저 팔린다라는 가정하에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가중평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체를 평균을 내서 평균의 단가를 다 평균화시켜서 재고자산이 나가는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인데요.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이 있는데, 총평균법은 월말 또는 기말 시점에 들어온 상품들의 전체 평균을 내서 전체 단가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총평균법에서는 이번 달에 물품이 총 3개가 들어왔는데 100원짜리, 105원짜리, 110원짜리 들어왔다. 그러면 물품의 단가를 다 합칩니다. 그리고 물품이 총 3개가 들어왔죠? 수량으로 나누면 평균은 105원이 되겠죠. 하나당. 그러면 물품이 나갔을 때 무조건 105원에 나간 걸로 보자라고 하는 방법이 총평균법이고요. 이동평균법은 뭐냐면 물품이 들어올 때마다 매입하는 단가가 달라지면 그때마다 평균을 새로 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 105원, 110원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자, 첫 번째 100원짜리 상품이 들어왔을 때는 평균이 100원이죠. 두 번째로 105원짜리 들어오면 물품의 단가가 달라졌네요. 전체 가격 나누기 수량 두 개로 나누면 102.5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102.5원을 평균으로 해서 물품이 나가면 물품이 나가는 단가를 계산하고 그리고 또 다시 매입을 하겠죠. 또 다시 110원에 하나를 매입했다라고 하면 요거 매입하는 단가가 달라졌으니까 다시 평균을 냅니다. 다시 평균을 내면 110, 200, 12.5 나누기 2니까 106.25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량이 매입하는 단가가 달라질 때마다 평균을 새로 구하는 방법을 이동평균법. 그러니까 평균이 어떻게 된 거야? 이동, 달라진다는 얘기죠.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을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시험을 1년에 4번 보잖아요.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을 보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1년에 딱 한 번만 내 전체 성적의 평균을 낸다라고 하면 총평균법이 될 거고 만약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성적이 달라질 때마다 평균을 새로 구한다라고 한다면 이동평균법이 되겠죠. 그래서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총 5가지가 있다. 자, 실제로 이렇게 그 창고 안에 재고자산의 입고 수량과 출고 수량을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이 수량을 가지고 각각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에 따른 재고자산의 단가와 매출된 재고자산의 단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개별법에 의해서는 작년에 팔다가 남은 게 10개가 있었고 하나당 100원짜리 총 1,000원. 그다음 3월 2일 날 입고된 수량이 10개, 원가는 200원짜리에서 총 2,000원 이렇게 되는데 6월 2일 날 매출이 발생했죠? 10개를 팔았어요. 그러면 개별법에 의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제품의 단가를 확인해서 10개를 일일이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수량을 파악하면 되고 단가와 그 다음 9월 2일 날 다시 매입이 10개가 되어서 300원 하나당 300원에 총 3,000원의 매입 금액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12월 2일 날 또 10개가 판매가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개별법에 의해서는 하나하나 가격표를 살펴봐서 얼마짜리가 몇 개가 나갔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선입선출법에 의해서는 1월 2일 날하고 3월 2일 날까지는 입고가 되었고 자, 6월 2일 날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10개를 판매했어요. 선입선출법에서는 가장 먼저 들어온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상품부터 먼저 판다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10개를 먼저 판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판매가 되었고 그리고 남아있는 재고는 여기 재고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9월 2일 날 10개를 또 매입을 했고 11월 2일 날 10개가 또 판매가 되었는데 자,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요게 또 가장 오래된 거죠. 10개는 이미 나갔고 그리고 여기서 판매됐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판매가 되고 남아있는 재고는 300원짜리 10개가 되겠죠. 이게 선입선출법이 될 거고요. 자, 후입선출법에서는 6월 2일 날 매출이 발생했을 때 가장 최근에 들어온 그러니까 가장 신선한 가장 최근의 것이 먼저 판매되었다고 가정을 하니까 여기서 판매가 된 거죠. 그리고 재고는 얘가 남은 게 된 거죠. 9월 2일 날 매입이 또 되었고요. 그럼 재고는 얘하고 얘인데 얘하고 얘가 재고가 되었는데 11월 2일 날 판매가 되었다라고 하면 가장 최근 거 얘부터 먼저 판매를 하고 재고자산은 얘만 남게 되겠죠.
그 다음 가중평균법 중에서 총평균법을 따져보면 자, 기말에 한 번에 평균을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입고된 게 요거 3개라는 가정을 하면 총 얼마가 입고가 되었죠? 6,000원이 입고가 되었고 총 수량은 30개가 입고가 되었죠. 30개가 입고가 되어서 하나당 평균 단가는 200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6월 2일 날 200원짜리 10개 나왔다고 가정을 하게 되고 11월 2일 날도 역시 200원짜리가 10개가 판매가 되어서 총 30개, 200원짜리가 30개 있었는데 20개가 판매가 됐으니까 10개가 남았다고 이제 가격 단가를 결정하게 되죠. 자, 이동평균법에 의해서는 상품이 매입할 때 매입 단가가 달라질 때마다 평균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계속 달라진다고 했었죠. 자, 첫 번째 100원짜리 상품이 창고에 있었는데 매입 단가가 달라졌네요. 그럼 평균을 한번 구해야겠죠. 총 3,000원의 재고자산이 있고 총 20개니까 하나당 150원짜리가 20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6월 2일 날 매출이 발생해서 150원짜리가 10개가 나갔으니까 창고에는 150원짜리 10개가 남아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9월 2일 날 100원짜리 300원짜리 10개를 다시 매입을 했습니다. 자, 매입 단가가 또 달라졌죠? 그럼 평균을 또 구해야겠네요. 자, 총 1,500원이죠, 얘는. 전체 4,500원분의 총 20개니까 20을 하게 되면 하나당 단가가 225원이 되겠네요. 225원짜리가 총 20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11월 2일 날 매출 225원짜리를 10개를 했으니까 이제 225원짜리가 10개만 남아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은 전체 평균을 한 번만 내지만 이동평균법상에서는 매입단가가 달라질 때마다 이렇게 평균을 새로 구하기 때문에 또 매출원가와 남아있는 재고자산의 단가가 달라지게 되는 거겠죠. 자,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물건의 가격은 우리가 물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르죠. 30년 전에 짜장면 가격하고 지금 짜장면 가격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물가가 상승된다는 가정하에 각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서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기말재고액이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자, 매출원가는 나간 것에 대한 원가를 산출해 보는 거죠. 그러면 항상 평균법은 가운데 있어요. 후입하고 선입이 어떤 게 더 매출원가가 크냐인데 자, 매출원가가 가장 큰 건 물가가 계속 상승이 돼서 예를 들어서 1월 1일 100원짜리, 1월 2일 200원짜리, 1월 3일 300원짜리 총 하나씩 3개를 구입했다라고 하면 후입선출법에선 이게 먼저 나간 거죠. 그러니까 매출원가는 후입선출법이 가장 큽니다. 선입선출법은 이게 먼저 나갔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원가는 선입선출법이 가장 작게 됩니다. 자, 매출총이익은 매출원가가 적어지면 물건을 판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진 거니까 가장 매출총이익이 커지겠죠. 그럼 매출원가가 가장 적은 선입선출법이 매출총이익은 가장 커지게 됩니다. 자, 후입선출법은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매출총이익이 가장 적게 되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기말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은 얘가 먼저 나갔으니까 남아있는 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게 되고 자, 후입선출법에서는 하나 나갔다면 얘가 나간 거니까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물가가 상승한다면 후입선출법이 가장 적어지게 되는 거죠. 재고자산의 단가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재고자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법이다. 재고자산이 얼마 있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수량 곱하기 단가로 책정을 한다. 그래서 수량을 구하는 방법이 3개가 있었고 단가를 구하는 방법이 3개가 있었죠.
자, 여기서 보면 혼합법,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은 다 뭐예요?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동평균법은 단가를 파악하는 방법이죠. 성격이 다른 하나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재고자산의 평가와 관련해서 그 성격이 다른 것은 이것도 역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과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혼합해 놓은 문제예요. 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은 다 뭐예요?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계속기록법은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수량 결정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수량 결정 방법,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혼합법이 있었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이 아닌 것은 선입, 가중평균, 후입선출 다 단가고 얘만 수량 결정 방법이었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재고자산을 가장 최근의 원가, 즉 시가나 공정가치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이 가장 최근 것이 남아려면 가장 오래된 거,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부터 먼저 판매가 돼야겠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남아있는 창고의 재고자산이 가장 최근의 것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있어서 기초재고수량과 기말재고수량이 같을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원가를 따져볼 때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 더하기 당기순매입액 빼기 기말상품재고액이었잖아요. 얘가 같으니까 얘네들은 제외하고 이것만 봤을 때 올해 순매입액만 따져봤을 때 매출원가 당기순이익 법인세 비용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에서는 100원, 200원, 300원 순으로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는 순서로 사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평균법이 항상 어디 있다고 했었어요? 평균법은 항상 가운데니까 매출원가 당기순이익 법인세 비용에서 가장 높게 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평균법은 다 지우면 되겠죠. 평균법.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일 텐데. 자, 매출원가가 가장 커지는 거는 뭡니까? 자, 선입선출법에서는 먼저 나간 게 먼저 판매됐다고 하니까 요게 만약에 하나를 판매됐다라고 하면 요게 나간 거, 요게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그 매출원가가 가장 적어지는 방법이죠. 자, 후입선출법에서는 매출원가가 가장 최근에 물가가 가장 높을 때 샀던 거 먼저 판매했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매출원가가 가장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매출원가가 가장 큰 게 당기순이익이 가장 적죠. 후입선출법이 매출원가가 가장 크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반비례해서 가장 비싼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선입선출법이 가장 적게 비용 매출원가를 들인 것이 선입선출법이 가장 당기순이익이 높게 책정이 될 거고, 법인세 비용은 수익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법인세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선입선출법이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이 법인세 비용도 가장 크게 책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상승한다는 실제 가정을 해보고 하나만 팔았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선입은 여기서 매출원가 발생했겠구나. 그럼 이게 남아있겠네. 그 다음에 후입은 뒤에 거니까 여기서 매출원가가 발생했으니까 이게 남아있겠네. 매출원가가 비싸니까 당기순이익은 가장 적을 거고, 이렇게 따져보면 쉽게 풀이할 수 있을 겁니다.